오늘 주제를 제목이 좀 다른데요. 처음에는 5.16 정신과 윤석열 정부의 과제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들립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35번 했다고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연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60년 혹은 70년 동안 한국이 걸어온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왜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또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말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가 하는 건설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박정희에게 성공의 길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란 말을 35번 쓰셨다고 이제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잘 읽어보시면 느낌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자유주의에 대한 세계 최고의 실천적 자유주의에 대한 지성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분을 평가를 잘 못해서 그랬는데요. 우선 이승만 대통령은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1913년이군요.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코리안 퍼시픽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국문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923년에 공산당 당부당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꼭 가시면은 인터넷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은 인류 역사에서 공산당의 문제, 공산주의의 문제를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최초로 가장 분명하게, 그 다음에 가장 간략하게 알기 쉽게 표현한 너무나 훌륭한 논문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이 공산당에 대한 비판 이 사상이 사실은 그 후에 몇 년 뒤에 이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할 때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임시정부는 거의 다 좌파 지식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국제사회와 한국에서는 그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대한 존경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선양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승만 박사를 자유주의자의 거두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컨대 혹시 여러분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로드 투 서프덤이라고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1948년에 썼는데요.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에 다음에 보여드리는 공산당 당부당의 20년 뒤에 쓴 것입니다. 아들뻘이죠. 이 책이 세계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뭐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자들이 그냥 하느님같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존경을 하고 저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분은 책상머리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몇 개국에 가서 자문도 하고 경제를 일으키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의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건설한 최초의 자유인입니다. 자유주의 지식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고의 실천적 지식인이다. 자유주의 사상가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성으로서 존중하고 알리고 물론 국부로서도 물론이지만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산당 당부당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공산당은 부당한 게 있고 적당한 게 있는데 대부분 다 부당한데 딱 한 가지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한 가지 적당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문제를 풀었고 적당한 거를 그 다음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딪히고 있는 과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산당이 나쁜 이유가 뭐냐? 부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이건 다 망한다. 이렇게. 여러분, 1917년에 소련이 건국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5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자본가를 없애자?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생산을 하고 먹고 사냐?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그럼 다 바보만 남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다음에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 사상도 없다. 공산주의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다 공산당 휘하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건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서 하나 딱 이걸 얘기했습니다.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빈부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이랬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빈부의 차별은 없애질 못했다. 공산당이 이거를 없애겠다고 나왔으니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둘을 없애서 모두가 균평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 말이 되는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지는 난 모르겠다. 대통령께서 이러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즘 뭐 자유를 얘기하지만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뭐예요? 평등. 나도 남처럼 잘 살게 해달라 하는 이 요구가 다 깔려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본 한 가지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뭐냐? 공산주의자의 자들의 주장 중에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주장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나머지 주장은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후에 이 논문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였느냐.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를 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하면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똑같지 않더라도 더불어 잘 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까가 박정희 대통령의 과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과제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여기 제가 짧게 썼는데요. 기업을 육성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세계에서 그 당대에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물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발전하는 말하자면 동반 성장하는 나라, 균형 발전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번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균형 발전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확실하게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을 만들었고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균형된 경제를 만든 경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제시한 과제, 공산주의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균평하게 우리가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강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40년, 50년 동안 다 갉아먹고 여러분 성장을 빨리 해서 오늘날 우리가 소득 $10,000의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지만 그 성장의 속도와 그다음에 성장의 질이라고 그러죠. 분배는 더 나빠져서 소위 양극화가 됐다고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걱정했던 바로 그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는 뭐냐? 바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박정희에 있다. 제가 60년 간략하게 숫자나 그림을 가지고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60년, 70년 가까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한 역사입니다. 잘 보시면 제1공화국을 거쳐서 5.16 혁명 이후가 되면서부터 1963년, 4년서부터 한국 경제가 놀라운 점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빨간 금을 보세요. 이게 올라가서 연평균 10%가 이게 이제 1인당
경제 성장률인데요. 이게 10% 넘는 성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30년 동안을 갑니다. 이게 80년대 말까지. 보시죠? 빨간 예쁘게 생긴 이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매끄러운 선이 가는데 이게 1963, 4년서부터 쭉 해가지고 80년대 말 민주화 이전까지 간단 말이에요. 50 끝날 때까지. 이 30년을 일컬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의 특징은 뭐냐? 성장은 세계 최고고 소득 분배가 계속해서 개선이 돼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이 다 성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비교 삼아서 소득 분배 추이를 지난 60년에 걸쳐가지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소득 분배 추이를 이제 보여준 건데 이게 지니 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낮을수록 소득이 평등한 겁니다. 제일 밑에 빨간 선으로 표시한 게 대한민국의 60년 역사입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꾸준하게 내려가다가 80년대, 90년대 여러분 대강 언제 민주화 이후부터 이게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문제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소득 분배가 양호합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을 보면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70년대 중반서부터 이게 내려가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전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에 다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난 60년 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내건 국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만들고 성장도 잘하고 모두 잘 사는 분배가 양호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모든 선진국이 지금 반대로 성장은 거의 0%를 실현하고 있고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 그 길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 우리가 부딪힌 것은 성장도 아까 보여드렸죠. 앞에서 성장이 지금 오늘날 거의 뭐 2%, 3%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성장도 안 되고 분배도 안 되는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전 세계가 부딪히고 있다. 성장도 하고 안 되고 분배도 안 돼. 근데 성장도 되고 분배도 개선되던 시대, 그건 언제냐? 한강의 기적의 시대. 만일 지난 60년, 70년 세월의 기적, 우리의 경험이라 이거예요. 여기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국가 운영의 그 장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한 가지 비슷한 표입니다만은 1965년서부터 89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한 50개국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를 포함해서 제일 좋은 나라서부터 나쁜 나라까지 찍은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요 밑에 요 수평축에는 상위 20% 소득 가진 사람이 하위 20%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몇 배나 잘 사느냐. 이 차이가 커질수록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컨대 10배 정도만 차이가 나면 그건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데 자관 이 소득 분배가 괜찮으면서 성장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이 잘 보이겠나요? 이 그림의 맨 위로 올라가면 어디에 이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30년 동안 세계에서 성장은 제일 빠르게 하고 소득은 빠른 속도로 개선된 소위 동반 성장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걸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아까 소득 분배 나빠진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건데 이게 계속 나빠지니까 말이에요. 요즘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정부에서 숫자를 발표를 안 해요. 요즘 여러 가지 지난 5년 동안 그냥 자료를 왜곡하고 이러면서 소득이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많이 발표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악화됐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데이터가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과정의 뒤에 이 전체 60년 동안의 역사의 배후에 그럼 이런 변화, 한강의 기적의 배후에는 무슨 흐름이 있었느냐 하는 걸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들여다본 게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증가율입니다. 전체 기업의 규모가 삼성, LG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자산을 합쳐가지고
이게 지난 6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느냐를 제가 살펴봤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연평균 기업이 40%씩 증가해요. 그런데 50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50하기 들어서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이 한 17% 정도 증가를, 괜찮은 거죠, 그 정도면.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3%도 안 되는 성장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기업 전체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 기업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일자리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자식들 대학 공부하고 뭐 별 훌륭한 과학기술 연구하고 다 어디 가서 일하죠? 기업이 없이는 세상에 뛰어난 과학기술이 있고 아무리 높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을 쓸 수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이걸 이용해서 제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업을 키워내지 않으면 그 경제는 절대 훌륭한 경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게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이건 뭐 아까 같은 기업의 자산을 1인당으로 해서 이제 보면 똑같은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기업이 성장 많이 했다고 봐요. 그렇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제법 있죠. 이 재벌들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재벌도 아니고 다 중소, 중견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재벌이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죠. 그저 조그만 기업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 재벌로 큰 것이죠. 어쨌든 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추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기업이 계속 성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일자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게 100이 안 되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깎으로 자꾸 내려와서 중소기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은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이게 한 70년대 말까지는요. 평균 120이 넘다는 거는 매년 20%가 넘는 중소기업이 계속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들어오면서는 거의 100하고 110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90년대가 되면서부터 70으로 지수가 떨어졌는데 이건 뭐냐. 매년 중견기업에서 30%가 중소기업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을 도운다고 그러면서 중소기업 숫자는 대단히 늘리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은 못하게 막는 나라예요. 더 나가면 대기업도 성장은 못하고 일부는 자꾸 하향평준화되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안진뱅이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중소기업 청을 만들고 장관을 만들고 온갖 돈을 썼지만 하나도 효과가 없다. 기업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금방 이런 말씀 하시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아니, 자식한테 기업 물려주려면 유산 넘기는 상속세 60%씩 받고 이러니 다 도망가잖아요. 이런 나라에는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죠. 이런 걸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업 성장에 역행하고 있는 나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정리하면요. 그래프를 세 개를 보여드리는데 요 파란 게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속도예요. 요게 이렇게 내려가면 소득 분배가 계속되고 개선되고 이게 올라가면 나빠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1987년, 89년 이때예요. 민주화하기 직전이죠. 이때까지는 소득 분배가 계속 내려와요. 성장입니다, 이거는. 성장이 아까 얘기한 연평균 10% 넘는 이건 노미날로 실질 소득이 아니고 명목 소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만은 이 성장률은 상당히 높죠. 그 대신에 이 위에 있는 게 기업의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성장률이 높은 동안은 성장도 잘 되고 분배도 개선이 되지만은 거꾸로 이 기업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기 하기 시작하면 성장률도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분배는 이렇게 악화된다.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화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나라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든 게 개선되다가 민주화 시대 이후에 모든 게 다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주화 시대 이후에 누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얘기한 정치인 있나요? 경제학자 나빠진다고 얘기한 사람 있나요? 우리 박정희 청산하면 더 살기 좋은 나라 된다고 지난 30년 동안 떠들었잖아요. 결과는 정반대. 이거 어떡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결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그림을 염두에 잘 두세요. 지난 60년을 놓고 보면 전반 30년은 기업들이 초스피드로 성장하면서 성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면서 균형 발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득도 성장하지 않고 분배도 악화되는 전혀 다른 두 나라가 됐다.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80년대 말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하고 그 이후의 국민은 다른 국민이에요. 무슨 소리냐? 생각이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고 전혀 다른 국민이 살고 있는 세대인데 물론 이걸 혼합이 되어 있지만은 국민의 생각, 그 국민의 생각을 결정하는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두 나라가 지난 60년 동안에 이렇게 엉성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박정희 시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가지고 성공한 나라인데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운영 철학, 국가 운영 철학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그분이 쓴 많은 글과 연설문과 이런 걸 보면 어디 가서 제일 많이 쓴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주 하세요. 새마을운동 자주 하세요. 자주 하면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자주 하지 않으면요. 저는 안 지원합니다. 저 상위 군경 용사들 원호 대상자분들 모아놓고 1964, 8, 제가 60년대 중반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원한다고 매년 열심히 노력은 물론 돈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지원해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년 때가 되면 정부에서 도와주겠지. 그리고 앉아서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제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원해놓고 내년에 이 지원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 좀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새마을운동할 때 똑같이 지원하고 내년에 누가 잘했어요? 줄 세워가지고 잘한 마을만 지원하고 잘하지 않으면 이제 새마을운동 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셨대. 이렇게 철저하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스스로 돕는 자가 늘어나고 나라가 부강하고 모두가 자력경생하고 행복한 국민이 된다.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 돕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게을러지고 모두가 다 정부에 손을 내민다. 이거를 일찍이 간파하신 분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좀 반대인 거 금방 여러분 느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상필벌이라는 말도 가끔 했어요. 열심히 하면 노력하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옳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물론 중간에 뭐 사회주의 사상에 뭐 심취했던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반공을 주장하죠. 그럼 시장경제, 뭐 요즘 시장경제 얘기 많이 이제 뭐 입에 회자가 됩니다만은 시장경제의 특징은 뭐냐? 대통령은 딱 이거를 간파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골라내는 장치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장치라는 거예요. 차이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시장에 가면 꼼짝없어요. 시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열심히 하면 대접받고 시장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접받지 못하는 거죠. 이 사상을 일찌감치 간파하신 분이 대통령이시네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성공하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을 지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의 평등. 공산주의는 빈부격차를 없애겠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모든 사람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망했잖아요. 북한이 지금 버티고 있지만 여러분 왜 망하는지 아시잖아요. 모두 다 갖게 만들어주면 누가 움직이겠어요. 시장이 없어지고 국가가 나서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면 누가 움직이냐 이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내걸었단 말이에요. 자유? 우리가 자유를 다 받으면 그 반대편, 그러니까 그 동전의 반대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다 같이 뛰면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못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나도 주인이다. 나 국민이 주인이라며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천착을 못하고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느님이셨다. 내가 하느님이야. 내가 시장이야. 스스로 돕는 자를 내가 골라서 그 사람 지원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스스로 돕는 자로 내가 만들 거야.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었다. 제가 그냥 경작자로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철학을 이해하는 한 가지가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 학자 중에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허먼 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70년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미래학을 하는 사람인데 박사학위도 없지만 미국의 천재라고 IQ가 높아서 그래서 미래학을 하는 사람인데 워싱턴 DC에 지금도 허드슨 연구소라고 해서 그 연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대통령을 가끔 와서 만났는데 1970년대 중반에 이분이 대통령하고 독대한 얘기가 지금 기록된 게 있어요. 허먼 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박정희 당신은 말이야 전쟁학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 전쟁학 군인 출신이고 일제시대 육사밖에 안 나왔고 근데 어떻게 한국이란 경제를 기적같이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그 비법을 좀 얘기해봐라.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사람도 경제 발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이 두 번째 문단 답한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물론 저는 경제학 잘 모릅니다. 근데 정권을 잡고요. 경제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실물 경제를 아는 경제학자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제학자 부자 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를 안다고 그러면 부자가 돼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 되려면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학자 하나도 부자 없더라. 그 다음에 금융인들 돈을 많이 만지더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싶은데 10분 전혀 돈 번 사람은 부자 없지 않냐. 그런데 돈 번 사람은 기업밖에 없더라. 소위 많은 사람이 재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더라. 그래서 나는 그 재벌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재벌들이 그냥 아시죠? 눈을 부릅뜨고 수출 전선에다 달리고 뭐 노력해가서 자기 성공하고 그게 일자리 만들고 돈 벌고 국가 부를 일으키는 이런 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뒤에서 잘 조절하고 많이 도왔습니다. 이게 대통령 얘기예요. 박정희 시대는 기업을 키워서 자본주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천재적인 발견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학에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 육성 정책을 제대로 배워야지만 이 정부가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박정희 시대 그 기업을 육성한 정책들 제가 쭉 가져왔는데 뭐 시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지 않을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포인트는 뭐냐? 중소기업이라고 지원하지 않고 중소기업이지만 수출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빠른 속도로 기업들을 성장시킨 것이죠. 잘하는 기업을 물론 법을 어기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만은 모든 기업을 경쟁을 시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실적을 가지고 수출 잘하는 기업 지원하고 수출 잘하는 기업을 중화공업에 가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거죠. 각종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할 때 어떤 자는 새마을 운동 이게 세계 기적 같은 성공인데 어떻게 성공했을까? 딱 한 가지 비법이에요. 모든 마을을 회사를 만들었어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지도자가 사장이고 전부 다 기업이 하나 마을이 말이에요. 그 마을이 전국 3만 4천 개가 정부의 지원을 가지고서 지원을 향해서 경쟁을 붙인 겁니다. 잘하는 마을은 지원하고
잘하지 않은 마을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딱 깃발을 드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사장이 돼가지고 그냥 주민들이 그냥 너도 나도 5, 6년 동안 경쟁을 했더니 대한민국 농촌이 다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나라가 부강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기업과 새마을을 육성해서 동반성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오공화국 정부가 되고 나니까 박정희 시대 청산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경제 성과는 괜찮게 나왔죠. 제가 80년대 말까지. 그런데 오공 정부가 들어와서 내건 깃발이 뭔지 아세요? 정의 사회 구현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박정희가 정의롭지 않아. 독재 있잖아. 대기업 그 박정희가 만들었잖아. 대기업 규제. 대기업 규제 정책. 대도시 발전하는 도시 그 박정희 때 다 커져. 그 규제해. 지역 균형 발전한다고 수도권 규제 정책까지. 모든 규제 정책이 오공정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삼저라고 하는 해외 여건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키워놓은 중화공업이라든가 유신시대에 해놓은 이런 기업들이 활개를 치면서 경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박정희를 청산해야지 우리가 다 사는구나. 이런 황당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공정부 때 들어온 많은 기업 규제 정책과 다른 여러 가지 반성장적인 정책들이 오늘날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경제 성과가 괜찮으니까 우리 반박정희 청산이 제대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같은 정책이 강화되고 기업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끝판왕이 뭐냐? 끝판왕. 그게 문재인 정부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40년 동안 9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은요. 반박정희 체제를 계속해서 강화한 거예요. 성장한 기업은 핍박하고 대기업은 다 천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러면서 못하는 중소기업 열심히 지원하고 대한민국 기업이 전부 다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성장을 못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젊은 사람들 직장 만들어내고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하는 정책이 뭐냐? 바로 그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릿속에 훌륭한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 일자리 뺏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 일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을 없애자고 그랬잖아요. 삼성을 300개로 나누자. 이런 황당한 소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 정책을 바꿔야지 되는 것이고 이걸 바꿔내지 못하면 아무리 자유를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대한민국 경제, 분들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실래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을 통합을 했습니다. 경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자유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유 있다고 여러분 잘 살아요? 여러분 자유 있다고 뭐 건강은 해지겠지만 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유는 필요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절대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다. 그 답이 뭐냐? 박정희는 그게 바로 기업이다 하는 답을 이미 우리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럼 기업을 기르느냐? 잘하는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해라. 삼성 여러분 다 싫다고 하는 사람 많죠. 삼성이 보기 싫다. 왜? 저거 재벌이고 말이야. 혼자 다 먹고. 삼성이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삼성을 10개를 더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삼성이 혼자 있으면 그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많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삼성이 10개 생기면 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을 가지고 왜 삼성을 또 못 만들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아니면 누구든 해야 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쓴 게 뭐냐. 이승만의 자유주의 사상과 박정희의 기업주의 사상이 합쳐지고 여러분 정부가 열심히 이 사상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해요? 스스로 돕는 자를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여러분 지원합니까? 정부는 부가가치 일자리를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라는 조직은 소비하는 조직이에요.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빼들어다가 못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건 하지만 정부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정부라는 거는 하나도 그걸 할 수가 없는 조직인데 어떻게 국민한테 약속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가난하다는 다수가 부자라는 소수를 착취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될 때는 어떤지 아세요? 소수의 부자들 혹은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의 국민들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내자 하는 게 민주주의 가자는 주장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더 나가면 세계 모두가 이게 다 사회주의 사상 때문인데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운 이유는 소수의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때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착취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우리 머릿속에 대한민국 정치인들 머릿속에 세계 정치인들 머릿속에 심지어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인들한테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인데 이 반대 사상은 유일하게 박정희 사상이다. 이 사상을 새로운 정부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게 윤 정부는 그럼 요거를 하라 이거예요. 여기다 길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들에 들어가서 요게 이제 전 세계 나라들 중에를 가지고 춘지라고 잡지라고 해서 포춘 잡지에서 세계 500대 잘 나가는 기업을 뽑아서 매년 발표하는데 이 숫자를 제가 쭉 추적을 했거든요. 이게 미국이에요. 요 빨간 게 올라가는 게 중국이고 이게 일본이에요. 계속 내려가죠. 이게 잘 보세요.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밑에서 갖춰졌어요. 19년서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잡겠다고 야한 법석을 떠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일본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이 1990대 초반에는 미국하고 같았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일본이 워낙 잘 나가니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일본이 넘버원, 이제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일본을 여러분 여러 가지 작전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했지만 95년, 90년 초반에 포춘 500대 기업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던 중국이 지난 3, 40년 동안에 이게 미국을 추월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내려가고 요 밑에 있는 요 좀을 올망졸망한 게 영국, 독일, 불란서, 한국이 끼었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이 뭘 지향해야 되느냐? 요 맨 밑에 있어요, 요거. 이게 다 20개가 안 되는데 요거를 지금 현재 한국의 대기업에 5배를 더 키우면 100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간 걸 5배를 키우면 우리가 세계 2등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업을 육성해내면 세계 G2가 되고 일자리 다 풀린다. 모든 문제 풀린다. 삼성이 10개 더 생긴 모든 문제 풀린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기업을 육성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물론 그걸 뒷받침하는 게 뭐예요? 자유. 그렇죠? 인권 물론. 민주주의. 하지만은 기업을 앞장 세우는 정책을 해야지만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박정희만의 뭐라 그럴까요? 지적재산권이다. 박정희의 지적재산권이고 이거는 더 나가면 노벨상감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